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40대 중반의 아저씨고 결혼을 한 것은 17년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2년 하다가 결혼을 했죠. 엄청 뜨겁다, 너무 사랑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성격도 잘 맞고 사이도 좋았으며 대외적으로 봐도 모난 것 없이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몇 번의 이직을 하긴 했지만 그 역시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였고 딱히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반면에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이유?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요즘 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딩크족이라는 말이죠. 결혼은 사실상 두 사람의 결합이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와 함께 돈을 벌어서 노후에는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나이 때는 딩크족 이런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죠. 나 이제 정말 노산이야. 당신이 좀 더 노력해볼 수 있잖아. 인공수정도 시도해보고. 그거 엄청 힘들대. 알아? 내 직장 동료도 그거 했는데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여자가 힘들다고. 난 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하잖아. 당신 부인이 가지고 싶다고. 아이를 가지면 모든 생활이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여행을 한 번 해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게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당신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늘 이런 식이지. 이게 이기적인 거야. 사람이 타협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생활도 너무 안정됐고 당신이나 나나 돈 벌고 있고 난 아이 낳고 일도 그만두고 싶어.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거 싫다고 아이 계획 미루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그건 결혼 초반이고 이제 계획을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도우라고. 진짜 미치겠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응? 정말이지? 내가 아이 가져서 낳아도 절대로 당신한테 협조하라거나 그러지 않을게. 응? 그래. 나중에 독방 육아니 뭐니 딴소리 하기 없기다. 진짜 약속. 정말 약속했어.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내도 아이는 딱 질색이라고 했었는데 결혼 9년 차가 되고부터는 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에 저 나름대로도 고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내는 바로 얼마 뒤 임신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그렇게 간단히 될 줄은 몰랐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들은 제게는 모든 게 갑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될 기대와 설렘, 이런 감정들보다는 놀라움과 당황하는 감정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저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고 저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절대로 제 협조를 바라지 않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그런데 가장 미안한 것은 아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곁을 지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아니었기에 떠난 출장에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아내는 제게 불만 한번 표시한 적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진 못해도 아내를 돕는 그런 남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보니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물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새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 부서질 것 같아서 안아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초보 아빠는 어느덧 딸의 친구가 돼 늘 곁을 지키는 딸바보 아빠가 됐죠. 딸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내를 닮은 인매와 저를 꼭 닮은 눈동자, 손끝으로 누르면 퐁 하고 터질 것 같은 통통한 볼까지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애 버릇 나빠져. 매번 장난감을 그렇게 사와. 아직 가지고 놀지 못하는데. 이 장난감은 한정판이야. 그때 가서 사면 없다고. 인형은 그렇다 치고 로봇은 왜 사와? 딸이라고 해서 인형만 좋아하라는 법 있어? 취향은 어릴 때 정하는 건데 고정관념이야 그거. 당신 정말 너무 변한 거 알지? 아이 싫다고 노래 불렀던 거 기억은 나? 내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솔직히 저 역시도 그런 제 모습에 놀라곤 했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맹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해득실, 주고받는 계산적인 관계, 적당한 거리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하나의 다른 세상이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야근에 회식에 온몸이 녹초가 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모든 건 당연해졌습니다. 마치 저만의 태양이 뜬 것 같았고 저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말문이 트이고 가장 먼저 빠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대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오더라도 방문을 사이에 두고 나를 차단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이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내는 바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육아는 대부분 제가 전담했어요. 아이 밥까지는 모두 챙겨주진 못했지만 주말에는 내내 함께 붙어 있었고 하원은 못했지만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와서이기도 했어요.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아내를 쉬게 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정신의학과 아무나 다 가고 우리나라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산후 우울증이 꽤 위험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됐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쉬고 싶어. 알았어. 집안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들어가서 쉬어. 쇼핑하게 돈이나 좀 줘. 나가고 싶으니까.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도? 그래, 그렇게 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2번, 3번 말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계좌로 돈 보낼게. 집은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머리 좀 식혀. 아이가 4살 되던 해부터 아내의 산후 우울증은 극심해졌습니다. 집안일은 아이의 손을 놨고 밤새 울기도 했고 이전에 아이를 가지면서 끊었던 담배에도 손을 댄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도 곁을 지키지 못했던 제 탓이라고 생각했고 이럴 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아내보다 저를 더 찾았고 제가 회사에 출근할 때면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울고 떼를 쓰기도 해서 매일 제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죠. 가지마 아빠. 아빠 나도 같이 가. 야, 너 자꾸 이렇게 엄마 힘들게 할래?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러는 거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입 안 다물어? 뚝해. 조용히 하라고. 엄마 미워. 뭐? 엄마 미워? 그럼 집에서 나가서 아빠랑 살아. 아내는 딸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는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당신 왜 그래? 애잖아. 애한테 손찌검을 왜 해? 버릇이 없으니까 버릇이. 당신도 적당히 애 좀 감싸. 그러니까 매일 출근할 때 되면 전쟁이잖아. 애 우는 소리에 나도 잠도 못 자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이해를 시켜야지. 때린다고 애가 알긴 알아? 무서워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냐고. 걔도 때리면 물구나무 선다고 그랬어. 뭘 때려? 말을 해도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그럼 잘난 당신이 이해를 시키든가 버릇을 고쳐놔. 아침마다 나도 짜증나. 아이가 5살 됐을 때까지도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이를 예쁘다고 하고 다른 엄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어느덧 아이를 보는 눈빛은 신경질적으로 바뀌었고 그런 이유로 저는 아이를 더 감쌀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그때의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계로 치면 과부하에 걸렸다고 할 정도였고요.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온 집은 더러웠고 배달 음식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린 아이는 제게 안겼고 저는 그런 아이를 안고 집안일을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며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워야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6살 되던 그때부터 아내는 이전보다는 약간 밝아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일이나 아이 양육을 하지 않는 건 여전했다는 거였죠. 저기, 그래도 집안일은 좀 거들어줄 수는 없어? 나도 일도 있고. 뭐? 나 이제야 겨우 숨 좀 쉬어지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럼 차라리 일을 하든가. 나 혼자 벌어서 가정부까지 둘 수는 없고 적어도 당신이 좀 같이 벌면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당신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런 말을 꺼내냐는 거야 나는. 겨우 좋아지고 있는데. 알지만 이제 우리 딸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엄마 손도 더 필요할 나이고 당신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나는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 핑계잖아. 그냥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 아니야? 가정주부는 가정에 충실해라 뭐 그런.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 말이었으면 3년 전에 했지. 그게 아니잖아. 적어도 아이 밥은 챙겨주란 말이야. 이제 다 컸어. 혼자 알아서 집도 잘 지키고 그러잖아. 집을 지켜? 뭐 딸이 개야? 왜 매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당신처럼 감싸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낳지 말았어야 했어. 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생활이 없어. 나도 숨 좀 쉬자. 어? 내년에는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는 제 바람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때문에 아이는 더더욱 저를 의지했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이가 됐죠. 저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는 게 속상하고 딸이 자꾸만 철이 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닮아갔어요. 우리 딸은 김치도 잘 먹고 야채도 골고루 잘 먹네. 응, 근데 오이는 싫어. 싫은데 그냥 먹어. 그래? 아빠도 오이는 질색인데.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마, 응? 엄마가 오이도 먹으래. 그래서 먹는 거야. 우리 딸 정말 착하네. 엄마 말도 잘 듣고. 근데 아빠랑 있을 때는 억지로 먹지 마, 응? 그럼 엄마한텐 비밀이다? 그래, 아빠가 오이 안 먹는 걸로 비밀로 하자. 우리 둘의 비밀. 응,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천진한 미소를 보면 걱정도 불안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얼른 자랐으면 하기도 하다가 딸이 자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대로 영영 아이로 남아있길 바란 적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 고민을 꽤 진지하게 하곤 했죠. 그렇게 조금은 불안했지만 평화로운 날은 지속됐고 아이도 무사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이가 방학을 하고 제가 주말에 쉴 때였죠. 여느 때처럼 제 옆에서 새처럼 지저귀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딸이 불쑥 자신의 혈액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혈액형 AB형. 그거 써줄 수 있어? AB. AB? 네 혈액형이 왜 AB형이야? 가만, 그 병원 기록 산모 수첩?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그리고 학교에서 혈액형 알아오기 숙제 냈거든. 에이, 아빠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문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렸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애초에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병원에서는 아이를 본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뒤에도 병원만은 아내가 꼭 데려갔고 저는 한 번도 동행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잘못된 혈액형으로 알고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냥 딸이 원하는 것을 써주고 A와 B, O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끝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모처럼 식사를 하던 날 그 이야기를 꺼냈죠. 당신 B형이지? 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나도 B형이잖아. 근데 당신도 같잖아. 그치? 어?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나 A형이야. 어? 아, 그래?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물었던 그 단순한 질문에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을 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그때 먹은 음식들을 다 개워냈고 그 이후로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집안 정리까지 하는 등 뭔가 바뀌었죠.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애 초기에 서로의 혈액형이 같다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혈을 해줄 수 있겠다고 웃던 그날을 떠올리지도 않았겠죠. 제 성격상 단순한 착각쯤으로 여기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의심할 부분도 없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닮은 딸이었고 단 한순간도 제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반응과 표정은 도통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떨리던 눈동자와 핏기 없는 얼굴, 어색한 미소, 무엇보다 갑자기 청소하고 빨래를 하던 그 모습이 가장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닐 거라는 99%의 생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진행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 가격은 대충 10에서 2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장 비싼 곳으로 의뢰를 했죠. 필요한 것은 대조검사에 필요한 모근이 있는 모발이나 칫솔, 손 발톱이나 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의 칫솔과 제 모근으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3주면 된다고 들었지만 기억하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우습게도 저는 그걸 받기 전까지 까맣게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혈액형이 꼭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진 친자녀에 대한 기사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뱃속은 꼬였고 머리는 어지러웠고 몸이 덜덜 떨리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 계속 울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딸아이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을 딸 방에서 바닥을 기며 찾아다녔습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줍고 있다가 다시 울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고 저는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보던 아내의 표정에는 짜증과 당황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쿵쿵 소리를 내서 방으로 들어가 서랍들을 다 열어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제 병원 기록이었죠. 당신 불임이래. 나도 괴로웠어.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유전자 검사? 내가 불임이라고?
그래. 정자수도 너무 적어서 애초에 자연 임신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난 당신 그런 사람인 거 알고도 한마디 안 했어. 그래도 꾹 참고 버티고. 아내는 이를 부득 갈면서 제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럼 왜 내 친자가 아닌 건데? 그래서 검사 받았던 거 아니야? 난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정자 기증 받았어. 기증?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있다면 있는 거지. 왜? 내 말 못 믿어? 내가 어디서 바람이라도 핀 줄 알아?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후회 안 해.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상의하면 허락은 하고, 허락 못 받았으면 당신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딸은 없어.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미쳤구나.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한테 미안하진 않아? 안 미안해. 고자 주제. 미안?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해야 정상이지. 그래. 그럼 그 정자은행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 나도 조건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듣고 싶어.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저 병원 같은 거 아니야? 정자 기증이면 정자은행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시행하는 줄 몰랐던 거고. 난 그냥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기증자 조건도 보려고 하는 거야. 알아서 뭐해. 왜? 모르게? 우리 딸이 마음에 안 들어? 설마 나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알겠다잖아. 그냥 병원 물은 거잖아. 말하기 싫어. 기분 나빠. 어떤 누가 이런 반응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